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충청 지역에 쏟아진 비와 같은 이른바 극한호우가 매년 평균 8.5%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높아지면 극한호우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도심 배수와 하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는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곳곳에 섭씨 48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는 등 남유럽 전역이 무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선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며 산불이나 캠핑 중이던 어린이 1,200명이 대피했고 스페인 휴양지에서도 산불로 4,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10월부터 뇌질환과 관련 없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MRI 촬영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두통이나 두통 등 의사가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할 경우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달 안으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미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고 반복적인 제재가 중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다며 추가 제재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충청 이남에는 장마 기간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 90mm의 비가 내리는 이른바 극한호우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도로와 농경지는 모두 침수되고 비닐하우스와 집은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한 지난 13일 이후 닷새 동안 쏟아진 폭우의 결과입니다. 충남 청양에 600mm에 육박하는 가장 많은 비가 왔고 제주 삼각봉과 세종, 충남 공주, 전북 익산 군산, 경북 문경도 500mm 안팎에 달했습니다. 장마 한 달 동안 내리는 평균 강수량을 100mm 이상 웃도는 빕니다. 비의 총량과 함께 비의 강도도 계속 세지고 있습니다. 극한호우로 불리는 수준의 비는 2013년 48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연평균 8.5%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공기 안에 함유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비의 양으로 환산될 경우 강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비가 앞으로 더 잦아지고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재난 전문가들은 도심 배수나 하수 용량에 더 강화된 조건을 도입해야 극한호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11개 학교가 등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충북과 전북, 경북, 강원과 울산 등에서 11개 학교가 휴업과 단축 수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동장이나 주차장이 침수되거나 담장이 무너지는 등 시설 피해를 본 학교도 약 4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미리 방제 시설을 보강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물난리 때마다 침수된 지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부산에서는 폭우에 지하차도에 갇힌 시민 3명이 숨졌고 지난해에도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폭우 속 지하에 고립될 경우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누런 흙탕물이 지하차도 안으로 계곡물처럼 쉴 새 없이 흘러들어갑니다. 차는 거센 물살에 밀려 옆 차선 쪽으로 크게 휘청이고 주변은 이미 온통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트럭을 탄 제보자가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를 침수 직전 빠져나오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트럭이 제 마음대로 안 가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하철 들어갔을 때는 그거 몰라요. 안 보여요. 내려가고 나면 보여요. 물이 들이시는 거를. 인근 미호강 뚝이 무너지며 3분 만에 6만 톤에 달하는 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었고 차도를 지나던 차들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이처럼 지하 공간이 침수되며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거의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졌고 태풍 흰남노가 강타한 지난해 9월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갑자기 들어찬 물에 주민 7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침수된 지하에 고립됐다면 미리 익혀둔 대피 방법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밀려 들어오는 물살과 반대 방향의 차문을 열고 재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단단한 물체로 차창을 깨뜨려야 합니다. 버스 안에 비치된 비상탈출용 망치나 자동차 목 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하고 여의치 않으면 안전띠 체결 장치로 힘껏 내리칩니다. 이때 창문의 중앙보다는 모서리 부분을 겨냥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뾰족한 것으로 이 창문의 가운데 부분이 아니고 모서리 부분을 깨가지고 뜯어내야 되는데 썬루프가 있는 차량 같은 건 썬루프를 여시고요. 통로가 양쪽으로 있다면 물이 밀려드는 쪽을 거스르기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밀려드는 물도 3cm 이상이 되면 성인 남자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신속하게 밀려드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무엇보다 폭우가 쏟아지면 지하차도와 같은 위험 지역 진입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차량 1,000대 가까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비가 더 내릴 예정인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의 침수 피해 차량이 1,0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손해액만 89억 원가량. 지역별 분포에서도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청 지역에 피해 건수가 몰려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물에 잠겨 파손됐다면 먼저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가입했더라도 창문이나 문, 썬루프 등이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갔다면 운전자 과실로 판단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아예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사야 한다면 보험사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해를 입은 지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풍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가입자에 한해 보험사가 피해 산정을 마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피해 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보험금 신속 지급과 상환 유예 지원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보험금 지급 등은 물론이고 우리 피해 기업 등의 정상 운영과 관련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이라든가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해 보고자. 아울러 차량이나 농경지, 축사 침수 등으로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집중호우로 금강을 따라 바다로 유입된 부유물 쓰레기가 충남 서천군 일대 해안가를 뒤덮었습니다. 서천군은 금강 하구에 있는 장항강 일대에 1,000톤 규모로 추정되는 부유물이 떠내려와 3억 7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수거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총 처리 비용은 5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천군은 장항항에 대한 수거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조류 영향으로 쓰레기들이 해안가를 따라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이번 장마 뒤에는 폭염과 강한 태풍이 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엘니뇨는 세계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2029년까지 4천조 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피해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북부에는 폭우, 미국과 유럽 등지는 이상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년에서 7년 정도 주기로 발생하지만 지구온난화 가속화와 더불어 발생한 이번 엘니뇨는 시작부터 남다른 파급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3년간 라니냐가 지속이 되면서
그 해수 내부에 굉장히 많은 열이 축적이 돼 있다가 지금 그게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엘니뇨가 굉장히 약한 엘니뇨보다는 좀 강한 엘니뇨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4, I think, is a year that if you're looking for a potential global record in terms of temperatures in El Nino with the continued warming since the 2016 El Nino, could lead to 2024 being one for the record books. 과거 엘니뇨가 발생하면 미국 북동부에서는 겨울 가뭄이, 남서부에서는 홍수가, 동남아와 호주는 가뭄이, 중남미의 경우 북부와 남부는 홍수, 중부는 가뭄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 가뭄, 이상고온은 농산물은 물론 석유와 천연가스, 비철금속 등 물이 필요한 자원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모기 등 해충이 옮기는 질병과 수인성 전염병 등 사람도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은 이번 엘니뇨가 2029년까지 세계 경제에 3조 달러, 우리 돈 4천조 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엘니뇨가 피해 발생지에 5년 이상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끈질긴 흔적을 남기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직접적 피해와 함께 높은 대외 의존도에 따른 영향이 우려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 수준이 이제 서민들의 그런 영향에 생활에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승과 전력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기상 변수는 예측이 불가능해 대응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이번 엘니뇨가 내년까지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제4호 태풍 탈림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객선 항공기 운항 취소는 물론 홍콩 증시까지 멈춰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골짜기에서 폭포수처럼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달리는 시내버스엔 어른 허리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창틀 안쪽으로 빗물이 넘쳐 들어오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제4호 태풍 탈림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지방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저장성엔 시간당 141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하이난성과 광둥성은 모든 선박과 항공편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홍콩 증시까지 멈춰섰습니다. 所有学校17号白天停课，香港交易所宣布全天休市。 베트남 당국도 북부 해안 지역 주민 3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나라가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남부 유럽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선 폭염으로 바짝 메마른 산에서 불이 나서 여름방학 캠핑 중이던 어린이 1,200명 등 5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명소 트레비 분수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펄펄 끓는 날씨에 트레비 분수물로 목을 적시고 정신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기온이 오후 3시 가까이에도 39도나 됩니다. I've drink about 6 of this since morning and I'm still drinking more up till the time I'll close from work. 이탈리아 보건부는 곳에 따라 48도 안팎의 폭염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며 로마 등 16개 도시에 역대급 폭염 대비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스페인도 며칠째 고온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the hottest weather I've been it's in Madrid. Yes, it's the hottest place. 스페인 세비야는 이번 주에 44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강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폭염 속에 그리스 수도 아테네 인근에서 산불이 나 여름방학 캠핑 중이던 어린이 1,2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스페인 휴양지 카나리 아일랜드에서도 산불이 나 4,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남부 유럽에선 다음 주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상당수 지역들에서 사상 최고 기온 경신이 이뤄질 것으로 영국 BBC는 보도했습니다.
YTN의 정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폭염과 함께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호우와 함께 미국의 호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동아시아 지역이 지금 장마 전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일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비 피해가 아주 큰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0일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이 일본의 치명적인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키는 사상 가장 큰 비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요. 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7월에 계속 비가 내렸지만 7월 9일 오후부터 7월 10일 아침 사이에 장마 전선이 아주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규슈와 축구쿠 지방 쪽으로 호우가 내렸습니다. 네. 기록된 강수량은 소에다 지역에 568mm, 사가시가 475.5mm, 오이타현 히타시가 375.5mm, 야가우치현 시모노세키가 323mm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일본 기상청 관계자인 사토시 스키모토 씨는 규슈 지역에서 일강수량 기록이 역사상 가장 많은 비라고 말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170만 명이 살고 있는 규슈 북부 지역에 최고 홍수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7채가 파묻히면서 21명이 매몰되었는데 다행히 14명은 구조되었지만 7명은 사망했고요. 예. 미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폭우로 강둑이 무너지고 고속철 운행이 중단된 것은 물론 도로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후쿠오카현과 히로시마현을 연결하는 신칸센도 한동안 멈췄고요. 후쿠오카시에 있는 학교 228개 임시 휴일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파괴적인 홍수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 피해 상황도 심각한데요. 일본도 피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도 호우 피해가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3일에서 7월 4일 사이에 중국의 충칭에서 심각한 폭우로 인해서 최소한 1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중국의 남서부를 강타한 폭우로 충칭의 4개군에서 최고 수준의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충칭의 이웃한 수찬성도 46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폭우로 피해를 입었고요. 8만 5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7월 10일에서 11일 수찬성에 내린 호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이 파괴가 되고 기반시설이 손상되고 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다시 발생을 했는데요. 광둥성 샤타이 마을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439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장수성 관운현에는 10일 밤에만 275.4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에 중국 기상청은 4단계 경보 체제 중 가장 높은 적색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11일 저녁에 중국 중부 허난성의 6곳에도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또 산둥과 허난은 중국의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과 일본, 중국의 비 피해 상황을 알아봤고 이번엔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미국의 동부 지역에도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욕주 등 북동부 지역이죠. 북동부 지역에 7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아주 엄청난 호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림에서 붉은 원 안에 위치한 뉴욕주, 버몬트주, 매사추세츠주, 메인주의 일부 등이 포함된 지역이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네. 미국 국립기상청은 10일에 북동부주 전역과 워싱턴 지역으로 홍수 경보를 발표했는데요. 이 지역으로는 이미 2주 전부터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평균보다 2배에서 한 3배 정도의 비가 내렸었는데요. 9일부터 급격히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호우가 내린 것이죠. 네. 그림은 미국 ABC 방송이 만든 홍수 지도로서 미국 북동부 지역의 강수를 보여주는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뉴욕주와 필라델피아주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네. 뉴욕 웨스트 포인트의 강우량은 하루에 250mm 이상 내렸는데요. 미 국립해양대기청에 의하면 이 정도 강우 빈도는 1000년에 한 번 정도 내릴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몬트주 플리머스에서는 230mm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두 번째로 많은 하루 강수량을 기록을 했는데요. 버몬트주 전역의 강들은 2011년 허리케인 아이린 때보다도 더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월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300mm 이상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네. 이 정도 양의 비가 내렸으면 피해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급격한 호우로 인해서 당장 침수라든가 범람이라든가 뭐 산사태가 곳곳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홍수에 휩쓸려서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많은 도시들은 침수되었고 지방도로는 물에 뒤덮였고 철도도 물에 덮이면서 철도 운항이 중단되었고요. 또 항공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 이번 비로 운항이 취소된 항공편이 사흘 동안 2,700편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기상 기업인 아큐에더는 이번 비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최대 6조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비가 지금 아주 극심하게 산불이 나고 있는 캐나다 지역, 그쪽 퀘벡 지역으로 향하면서 최악의 산불 세력을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이번 미국 북동부 지역의 호우에서 주정부의 노력이 피해를 줄이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었는데요. 뉴욕 주지사는 주정부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침수 위험이 있는 120개의 집을 방문해서 12명의 사람과 5마리의 애완동물을 구조를 했고요. 공무원들은 보트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물에 휩쓸린 차에 탄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 전역에서 50건의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지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고요. 버몬트주에서도 물에 잠긴 집과 차량으로부터 최소 117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는 신속하게 홍수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3개 대피소를 열어서 이재민들을 도왔죠. 이런 주정부의 노력으로 엄청난 호우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만의 사망자로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천재지변 속에서도 대처는 훌륭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극한 홍수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얼마만큼의 비가 내렸고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13일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그 내린 강수량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충남 청양이죠. 570mm, 공주가 511mm, 충북 청주가 474, 전북 익산이 500mm, 전북 군산이 480mm, 경북 문경이 485mm의 강수량을 보였는데요. 비가 강하게 내린 하루 반나절 동안 청양은 7월 한 달 강수량의 거의 2배의 비가 쏟아졌고요. 충청, 전북, 경북 북부 지방의 많은 지역이 7월 강수량의 1.5배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또 예천 산사태 등 엄청난 피해가 줄을 이었는데요. 16일 중대본 발표 사망 및 실종이 50명을 넘을 정도의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극한호우가 발생한 원인은 뭘까요? 먼저 이제 13일 아침 일기도를 보시면은 서해상에 중심을 둔 저기압에서 우리나라는 붉은색의 온난저기압의 온난전선이죠.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후면에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14일 아침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120에서 200mm 일단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14일 오후부터는 전선대가 전형적인 정체전선의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일기도처럼 붉은색과 파란색의 번갈아 나타나는 곳이 정체전선입니다. 이때부터 정체전선은 움직이지 않고 15일 오후 중반까지 충청, 전북, 경북 북부 지역으로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었는데요. 정체전선상에서 매우 강력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게 된 것은 첫 번째, 강력한 대기 불안정 때문이었습니다. 14일 밤에 5km 상경 일기도를 보시면 한반도 북쪽으로 파란색 바운더리 안쪽으로 아주 매우 차가운 공기가 위치하고 있었고요. 한반도 남쪽에서는 매우 뜨겁고 습한 공기가 남서풍으로 유입되었는데요. 이 두 공기가 충청지방 상공에서 부딪히면서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거대 정란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하층 제트기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14일 밤에 1.5km 상공의 일기도로 보면은 40나트의 강력한 하층 제트가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층에 강한 바람이 부는 제트기가 있을 경우 막대한 수증기를 운반해주기 때문에 호우가 발생을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하층 대지의 북쪽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일 새벽 2시에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제가 붉은 화살표를 표시한 지역 북쪽으로 매우 강력한 비구름대가 동북동진하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에서 보라색을 띠는 지역은 시간당 6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는 지역이고요. 붉은색 지역은 시간당 2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한 익산, 청양, 공주, 청주, 문경 지역에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과학적인 분석을 덧붙여 주셨는데, 자, 이렇게 폭우의 강도와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호우 사건은 발생해 왔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호우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폭우 사건과 관련된 홍수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 기후에 예상된 결과다라고 이제 영국 리딩 대학의 기후과학 교수 리처드 앨런은 말하고 있는데요. 기온이 올라간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더 빈번해지고 더 심한 강우 현상을 보게 될 것이고 더 심각한 홍수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세계기상기구의 스테판 올렌브록도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엘니뇨로 인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폭우는 더욱더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서강대 이덕환 명예교수의 말을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 예보에 대한 신뢰다. 예보를 믿지 않으면 방제는 불가능하다. 현대적 방제 노력의 핵심인 일기예보를 주말 나들을 위한 서비스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 호우 때 기상청의 재난 예보를 국민이나 정부가 신뢰하고 대비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만 아직도 비 소식이 계속 있다고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보를 좀 잘 확인하시고요. 잘 꼼꼼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カウント終了します。消防車出動願います。自衛消防隊出動願います。実験場の屋根と壁が破壊されています。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업 CEO들은 백악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중국 시장 접근을 막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 CEO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사령탑인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장과 안보사령탑인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러몬도 상무장관 등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블링컨 장관은 기업 대표들과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To hear directly from those companies about how they see supply chain issues, about how they see doing business in China. 반도체 기업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차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제재 조치로 중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중국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중 두 나라가 대화로 해결책을 찾고 동맹국과 충분히 조율될 때까지 추가 제재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If we have seriously diminished access to a major market like China, we won't have as many R&D dollars. We won't be able to pedal as fast to stay ahead.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인텔, IBM, 퀄컴 등 미국 기업과 삼성, SK하이닉스, TSMC 등 한국 타이완 기업 등이 가입된 반도체 관련 최대 민간 단체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달 중으로 대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공개적인 제재 반대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수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국제투자 분쟁 사건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취소 소송 제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것이지만 이는 한미 FTA에 규정돼 있지 않은 개념으로 결과적으로 부당한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아 살해 범죄는 일반 살인과 같이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 최고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진에어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15시간 정도 지연돼 승객 36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진에어에 따르면 현지 시간 17일 오전 10시 35분 타이베이 타오위안 공항을 떠나 오후 2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진에어 LJ082편이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압기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승객들에게 지연 상황을 안내하고 식사 쿠폰과 소정의 지연 보상금을 제공했습니다. 정비를 마친 LJ082편은 예정 시간보다 15시간 16분 늦어진 18일 새벽 1시 51분 타오위안 공항에서 이륙해 한국 시간 새벽 5시 18분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제주공항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주공항 항공기 착륙 방향까지 변경됐습니다. 18일 아침 8시 10분쯤 제주시 내도동 전기자재회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학제품이 많아서 소방당국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재가 타며 연기가 발생해 제주공항 착륙 방향이 바뀌고 제주도도 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6일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은 2050년 생산 가능 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에 이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등 순으로 고령 국가가 될 전망으로 나이 든 국가 대부분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청년들이 첫 일자리로 35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의 첫 일자리 가운데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근로 형태가 21.4%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시간제 근로 비중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비율입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시기 취업, 체험 등의 활동이 멈추면서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시간제 근로로 많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도 1년 6.6개월로 1년 전에 비해 0.2개월 감소했습니다. 오늘 10월부터 뇌질환과 관련 없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자기 공명 영상, 즉 MRI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 MRI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돼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습니다. 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걸 RE100이라고 부르는데요. 탄소 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E100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어서 도내 산업단지에서도 RE100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 포승공단에 있는 독일의 한 다국적 기업 생산 공장입니다. 항공과 방산 분야 특화 기업인데 공장 내부 전등을 LED로 교체한 데 이어 지게차 연료도 디젤에서 전기로 모두 바꿨습니다. 공장 지붕엔 7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해 향후 수출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탄소 배출권 사는 거 정도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무역 장벽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이 잇따라 RE100 달성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품 생산이 필수가 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52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을 우선 추진한 뒤 도내 전체 산단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2026년 6월까지 원전 2개에 맞먹는 태양광 2.8GW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붕이나 유휴 부지를 빌려준 기업들은 부수익으로 연간 1,000억 원의 임대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되는 업체들은 자기들의 사업 타당성에 따라서 마음껏 투자하실 수 있게 하고 우리 경기도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수익도 낼 수 있고. 경기도의 RE100은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를 압도합니다. 지난 4월 민선 8기 내 공공분야 100% 신재생에너지 도입 선언에 이어 이번 산업단지 RE100 협약 그리고 조만간 농촌형 RE100 추진 기획도 밝힐 예정이어서 추진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다이어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죠. 하지만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과 관점이 필요한데요. 식단 관리와 운동만큼이나 심리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소근에서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심리적 요소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심리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오늘 귀가 쫑긋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다이어트의 실패 요인 하면 이제 먹는 걸 못 참는다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는 얘기가 아주 흥미롭게 들립니다. 자,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의 심리적인 부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혹시 지금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한국인 2명 중 1명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경험이 많은가요? 실패한 경험이 많은가요? 라는 질문에는 실패의 경험이 80%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10번 도전해서 1번 성공하기도 힘든 것이 다이어트인데요. 특히 여름은 가만히 있어도 몸에 힘이 빠지고 높아지는 불쾌지수에 운동할 생각만 해도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요즘처럼 장마까지 겪게 된다면 심리적으로도 무기력해져서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나 의지가 무너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진짜 주범은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감정입니다. 네. 다이어트에는 뭐 술자리 약속이나 약식 같은 것들이 방해 요소라고 생각했는데요. 감정이 방해 요소라고 하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대체로 어떤 감정들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까요? 심리치료사이자 식습관 코치인 캐런 퀘닝은 내면에 숨어있는 7가지 감정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진짜 주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 감정들은 죄책감, 수치심, 무력감, 불안감, 실망감, 혼란, 외로움인데요. 이렇게 7가지 감정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와 과거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좋지 않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나서 달콤한 케이크나 쿠키 같은 음식으로 마음을 달래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신생아 시절의 경험을 예로 들면 배고플 때 아기는 목청껏 울어대죠. 이럴 때 엄마는 아기를 안아서 젖병을 물려줍니다.
우유의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화학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기의 머릿속에는 저절로 음식은 곧 심리적 안정이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태어난 이후 수천 번씩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음식이 내면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수단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7가지 감정이 자신을 괴롭힐 때 음식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7가지 그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느껴질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심리전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내 감정 코칭의 기술에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팀을 비롯해 여러 명의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모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니까 절대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녹초가 될 때까지 그 감정에 휘둘리거나 불안하고 때로는 불쾌한 상처가 되는 감정들을 좋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불안과 상처를 인정하고 유쾌한 감정들처럼 불쾌한 감정들에도 왔다 갈 권리만 주면 되는데요.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안에 푹 빠지고 가슴으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심리를 좀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또 다이어트 때 끊지 못하는 그런 식욕도 조절할 수 있게 될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음식 앞에서 너무 약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심리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건데요. 음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인 식욕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어떤 이유로 포식하게 된다면 포만감보다는 죄책감이 앞섭니다. 다이어트는 전적으로 본능에 대한 자기 의지와 싸움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나의 의지, 즉 나의 자아의 화살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먹는 행복은 고도의 자기조절 능력이 요구되고 많은 유혹을 참아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됩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먹는 행복을 포기하면 체중이 감소하는 성취감을 대체제로 삼는데요. 그러다 감량 정체기가 오면 그 성취감이 약화됩니다. 식욕의 지연을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는 방법으로 긍정심리학에서는 습관화하면 좀 더 수월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습관화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은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얘기죠. 무리한 목표 설정과 시기 조절, 지속하기 어려운 운동 계획을 설정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은 식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자신이 식사하는 모습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경우는 다음 식사를 더 많이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의 행동과학자 알렉산드라 로그 박사는 여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식사하는 동안 음식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는 그룹, 그리고 음식 관련 신문 기사를 읽은 그룹,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데만 집중한 그룹,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이 다음 식사에서 얼마나 음식을 섭취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3번째 그룹인 식사에만 집중한 대학원생들이 그 다음 식사 때 음식을 덜 먹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식사에 대한 기억이 식사 후에 먹는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다른 일을 하느라 음식을 먹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다음 식사를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런 요요 현상 같은 것들도 심리적으로도 작용이 되는 걸까요? 네, 우리 요요 현상이 일어나면 근육량이 줄어서 다시 다이어트를 할 때 전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요 현상을 육체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요요 현상이 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자책감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어떤 것을 마주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피하고 자책을 마주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다이어트에서는 유혹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책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몸과 뇌의 메커니즘은 목표를 달성하고 본인의 체중으로 정착시키려면 적어도 6개월은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전에는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뇌에서는 거짓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그대로 따르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때 거짓 배고픔 말고 내면의 유혹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한번 감량해 봤으니까 금방 또 뺄 수 있을 거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 정도 먹는 건 괜찮다. 이렇게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본능의 유혹인지 이성적인 판단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 모든 심리의 기본인데요. 다이어트에서도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다이어트의 진짜 적은 마음의 요요다. 네, 그렇죠.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미디어에서도 사실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미디어 속 연예인들의 마른 몸매가 정상이고 살이 찐 체형은 부정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는 젊은 층이 좀 과도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콘텐츠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고 극단적이면서 과도한 다이어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건강을 위협합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을 본 사람들이 건전한 비판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모방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단기간에 체중 감량의 목표를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시도하겠다는 댓글들이 경쟁하듯 달리는데요. 기억하셔야 할 점은 다이어트는 절대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그리스어 디아이타에서 유래했고 디아이타는 총체적 생활 양식이라는 넓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곧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인데요. 건강한 삶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 인간관계의 건강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요.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건강한 몸을 위한 다이어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신약의 특성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한국화학연구원 공동연구팀은 포도당 분자에 붙어있는 하이드록실기와 같은 분자의 특정 원자단을 탐지하고 이 가운데 약물 성질을 결정하는 것을 추론해 약물 특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분자 속 단일 원자만을 고려해 약물 특성을 예측하는 기술과 비교해 이번 기술은 약물 용해도 예측 정확도는 11에서 17%, 약물 부작용 예측 정확도는 2에서 4%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면역계 이상으로 신장 등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루푸스의 원인 단백질이 밝혀졌습니다. 유니스트와 연세대 공동연구팀은 생쥐 실험 결과 토니비피 단백질을 줄였더니 루푸스 발병과 신장 손상이 억제됐다며 토니비피가 루푸스 발병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니비피 발현이 증가하면 세포 속 불필요한 물질을 대식세포가 먹어치우는 식세포 과정이 억제되기 때문에 염증 물질이 발현되고 루푸스가 유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이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벽 근육에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젊은 여성에게 발생해 통증이나 불임, 유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사람 자궁 근종 세포를 배양해 실험한 결과 카테킨에 노출된 자궁 근종 세포에서 세포막 구성 단백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자궁 근종이 자라는 경로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누리호 3차 발사를 기념하고 국산 위성을 알리는 특별전을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합니다. 또 숲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특별전도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딩과 탄소 중립 교육 등을 제공하는 특별교육을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하며 부모와 아기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운영합니다. 앞서
앞서 침수 차량 보험 처리에 대한 내용 중에 창문이나 썬루프 등이 열려 있다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보험 약관 때문에 주행 중 침수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창문을 열고 탈출해도 되나? 다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금융위나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의성이 없이 긴급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고 탈출하는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침수 상황 시 보험 걱정에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히 탈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